그 채권은 집행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SBS의 이영근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되자마자 들어온 소식. 네.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법원이 어떻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일단 뭐 심사 없이 서면 검토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오늘 결정을 하게 되죠. 시간상으로 뭐 상당히 이제 뭐 절약이 됐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 받아야 된다고 오늘 영장 심사에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원래 심사가 이제 오늘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이 됐거든요. 통보가 됐겠죠. 근데 어제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그 조모 씨가 갑자기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가 악화가 됐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 받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니 일정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검찰이 보기에는 그 정도로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다. 영장 심사 충분히 받을 만하다. 네, 검찰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 오늘 오전에 입원해 있는 조 씨가 입원해 있는 부산 병원에 수사관을 보내서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을 했고요. 상담 결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본인도 조 씨 본인도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를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일단 압송이 됐죠. 그러면은 생각이 갑자기 바뀐 겁니까? 글쎄요.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것은. 조 씨가 어떤 생각으로 실질 심사를 포기를 했는지는 뭐 본인 생각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 두 가지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혐의 내용이 너무 명백해서 본인이 뭐 그 변론을 해봐야 크게 결과에 뭐 달라질 게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수사 자체가 매우 부당해서 나는 저항의 표시로 심사를 거부하는 뭐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을 텐데 어느 쪽이냐의 문제는 뭐 본인이 알겠죠. 변호사님,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말이죠.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합니까? 어떻습니까? 심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 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정말 사안이 소명이 되고 더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다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입증된다 하더라도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아니면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설령 이와 같이 본인이 실질 심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높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혐의 자체에 있어서 이게 그럼 배임 수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네. 이제 그 신규 교사 채용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돈을 직접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두 사람을 거쳐서 지금 오늘 조국 이 조국 장관의 장관의 동생이 그걸 실제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돈을 받았던 실무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뒤에서 배후에서 지시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범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행동을 했던 사람보다는 그에 대해서 배후에서 실질적 이익을 챙겼던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상태가 정말 악화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영장을 기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행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책임자보다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실질적인 몸통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더 높지 않은가 하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에 이어서 친동생도 구속
될 것인지 법원의 심사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올 것 같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 장관의 동생도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부인 정경심 교수는 계속해서 건강이 좋지 않다. 어린 시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또 유학 시절에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 변호인 통해서 밝혔는데 말이죠. 네. 오늘 검찰에 또 나왔다면서요? 오늘 저 세 번째 소환이 됐습니다. 몇 시쯤 나왔습니까? 오늘 오전에 소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9시쯤 정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예. 이 지난 3일 그리고 5일 1, 2차 소환에 이어서 세 번째 소환이죠. 지난번 두 차례 소환에서는 첫 번째 소환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뭐 일찍 조사를 마쳐달라 그랬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11시간을 조사했는데 실제로 조서를 전날 작성한 조서를 검토하느라고 7시간 이상을 소모해서 실제 조사는 뭐 2시간, 3시간 일처에 못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황제 조사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죠. 오늘 세 번째로 소환을 했다. 오늘도 뭐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뭐 오랫동안 조사를 못 받겠다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또 충분히 조사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검찰이 더 부를까요? 아니면 오늘 소환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직 조사할 것이 태산처럼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그 법의 명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불문율처럼 돼 있는 것이 3번 이상 소환 조사가 넘어가서 4번, 5번 가면은 그거는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법조계에서의 관행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이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오늘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집으로 보내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쉽게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실무적인 업무를 해본 바로는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그 조국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나오지 못한다고 예. 해서 서울도 아니고 부산까지 입원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사실과는 좀 달랐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이유를 댈 때는 그런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더불어서 지금까지 조사를 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혐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부인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검찰로서는 아마 오늘 사실 늦어도 내일 정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고 제가 봤을 때는 실무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말씀은 조사가- 검찰이 계속해서 정경심 교수를 더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로부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예상이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계속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또 많이들 또 자백을 하거나 심경의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다른 관련되는 사람들이 계속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범으로 돼 있고 실질적인 몸통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단순 부인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다만 현재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은 인권 보호를 하라. 또 그리고 청와대나 여당 같은 경우에도 애둘러 말하지만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압력성 발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원칙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할 텐데 일반적인 사안으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안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상식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뭐 말씀하시다가 오늘 조사만 놓고 예. 보면 아마 오늘 상황이 변수가 된 것이 조금 전에 조국 장관이 나와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출석시켜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장시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힌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자기들도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를 밤늦게까지 붙잡고 조사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 아니, 보면 밤 9시까지만 조사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늦어도 그 이후에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은 그 이후에도 하겠다. 다만 조사는 밤 9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아마 밤 11시까지로 돼 있던 거를 줄이겠다라고 윤석열 총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사실은 이번 수사의 정점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소환으로까지 이어질지는 그 다음에 논의할 사안이지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그 의혹을 받고 있죠. 하나가 이제 그 자녀 입시와 관련되는 그 문서 위조라든가 업무 방해 그런 네. 그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코링크라고 하는 사모펀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 더불어서 조국 장관의 선친이 그 운영했던 웅동학원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리 이 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그 9월 3일, 5일 두 차례 해서 7시간 40분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7시간 40분 동안 했다고 하면은 그중에서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만 아마 조사도 제대로 못 마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이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링크 관련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이런 돈의 흐름이 결국 찾아갔을 때 그 돈의 일부가 정경심 교수 측으로 흘러갔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부인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이거 현직 장관의 부인으로서 그와 같은 그 위세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또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링크 사모펀드와 관련되는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그에 대한 입장을 보고 영장 청구를 결정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를 위한 하나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는 크게 뭐 바꾸는 혐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증거인멸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 대단히 중대하다. 그 사안을 아마 집중적으로 오늘 그렇습니다. 조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법사위에서 공개된 네. 오촌 조카 이미 구속되는 오촌 조카의 공소장 내용 이것이 어떤 정경심 교수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어제 그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유추를 해보면 첫 번째 그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PE의 지분을 동생과 함께 5억 원 정도의 지분을 사들여서 차명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회사의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19달 동안의 경영 컨설팅 수수료로 1억 7,590여만 원을 수수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조국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조국 장관이 그 후보로 지명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펀드 관련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니까 해명 자료를 내놓게 되는데요. 급하게 8월 16일 날과 20일 사이에 그 오촌 조카 조 씨와 정 교수가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펀드 운용 방식 등과 관련한 허위 해명 자료를 작성을 했고 그 당시 조 장관 후보자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개입한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증거은닉 교사 이런 혐의가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혐의가 되겠습니다. 예, 뭐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긴 할 텐데 이 공소장 내용 관련해서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금감원장 상대로 해서 금감원장이 공소장도 안 읽고 들어왔느냐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질문할 게 뻔한데 어떻게 안 읽고 들어올 수가 있느냐라고 야당 의원이 아까 질책하는 모습도 봤는데 말이죠. 금감원에서는 이게 대출인지 차명 투자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피해 나간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이 법조인의 입장에서 공소장 내용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고 공소장 원문을 보신 건 아닐 것이고요. 네.
어떠세요?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예.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결국 예.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이 코링크 사모펀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수사 주체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증권금융조사부라고 합니다. 이른바 재벌의 저승사자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남부지검에 그 부서가 있는 것이 여의도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의도가 남부지검 관할이고 여의도에 증권회사들이 또 그렇습니다. 금융사들이 많아서 그러죠. 원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그 부가 있었었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부분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관할에 되는 그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남부지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던 검사들이 파견 말아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지금은 검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관련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건 그것의 어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금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다 체크를 해놨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건강상 이유로 해서 계속 조사를 늦춰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조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사실상 좀 전에 얘기했던 오촌 조카의 공소장을 보기 위한 한마디로 답안지를 미리 보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이 검찰 조사 받는 것을 늦췄던 것이 아닌가. 사실 그 목표를 달성했죠. 어제 그와 같은 공소장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오늘 조사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미 검찰이 가진 패를 다 보여준 상태에서 지금 그 정경심 교수가 그것을 맡고 있는데 설령 그 답안을 안다 하더라도 물적 증거를 들이댔을 때에 본인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식으로 지금 답변할지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검찰이 말이죠. 제가 오늘 읽은 기사 중에 눈길이 가는 게 그 구속돼 있는 오촌 조카, 공소장이 어제 공개된 오촌 조카에 대해서 접견 금지 신청을 검찰이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신청을 합니까? 결국 그 예전에 이제 이른바 그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할 때도 실제로 이제 변호인들끼리도 이제 말을 맞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접견 금지를 했던 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듯이 구속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구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밖에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고 서로 접견을 해서 말을 맞추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회사 인원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은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말을 맞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접견 금지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로서는 어쨌든 그 최대한 빨리 사실은 지금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최고의 수사의 쟁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조사 이후에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아마 그것을 지금 내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하면서 사실상 어떤 결정을 해놓은 상태가 아닐까 좀 미루어 짐작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는데 지금 결정적인 오늘 소환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있고 동생도 검찰에 강제 구인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오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그러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나타내기도 했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정경심 교수는 뭐 오늘 소환됐다가 돌아가고 나면 또 검찰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네. 지금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부산시 경제부시장 네. 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제 그 서울 고등 그 고검에 대한 예. 그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이 다시 제기를 한 의혹인데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했었죠. 2017년 8월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예. 투서가 들어갔는데 출퇴근, 회식, 해외 출장 관련해서 기업이 편의를 제공을 받았고 자녀의 유학비와 항공권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이 투서를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10월에 조사를 착수를 했는데 11월에
그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 반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전에 이제 보고를 했다고 그러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특감 반원들을 모아놓고 유 부시장 감찰을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그러니 더는 조사를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올 초에 그 전 특감 반원인 김태우 씨가 한번 그 폭로를 했었다가 이제 잠시 수그러들었었는데 김도부 의원이 어제 그 특감반이 같이 근무를 했던 다른 특감반원의 증언이 있다. 그러면서 증언을 공개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직접 질의한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가 붕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그 절차에 대해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 수사하겠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검장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해서 이미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특감반 출범 초기 조국 수석을 위하여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반부패 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 그러면 민정아 사랑해,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라고 선창하면 저희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폭탄주를 맞았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사로 영전하였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김태우 전 행정관 같은 경우가 이미 오래전에 제보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도 지금 검찰이 아까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그 고발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이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의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어도 5개월 내에는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검찰 사건 사무 규정에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벌써 2월 달에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좀 의혹이 없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부지검 검사장 같은 경우에 수사를 재개해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법과 원칙대로 지금 그 수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혐의가 사실 만약에 이와 같은 수사 무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직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혐의를 받는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민정수석 당시에 조국 장관이 이렇게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인 겁니까? 그렇게 했다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인걸 특감반장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한 뒤에 즉 특감반원들을 다 모아놓고 수사를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재수라는 인물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수행비서, 대통령 수행비서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뒤에도 조사가 유야무야 되면서 2017년 말에 병가를 냈다가
작년 3월 달에 그냥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고 그냥 수리가 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국회 정무위에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 있다가 또 넉 달 뒤에는 지금 오거돈 시장이 있는 부산시에 민주당 소속이죠? 시장으로, 예. 영전을 하는 그 탄탄한 대로를 걸어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뭔가 뒤에서 배우를 봐주는 사람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은 이미 오래전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법조인으로서도 의아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지난 정권 때 적폐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사실상 사문화됐던 그런 것인데 어떤 그 블랙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련되는 그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과 관련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청와대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 들어서 그와 비슷한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김태우 그 당시 특검 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대부분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 박형철 그 반부패 비서관까지도 보고가 된 그런 상태 속에서 이후에 나중에 이것이 조사를 더 이상 조사하지 말고 끝내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그때의 전체적인 그 청와대 구조상 그와 같은 실무자선에서 이것을 덮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윗선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 그 당시 민정수석이 지금 조국 현 장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해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김도읍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 것 같고 뭐 지금 동부지검 검사장님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감 무마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서울 동부지검장이 밝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검찰총장 버닝썬 사태 당시에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네. 윤모 총경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이 윤모 총경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청구한 거지만 이것이 또 조국 장관과 뭔가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던데요. 그 검찰이 새로 밝혀낸 그 혐의는 뭐냐면 그 특수잉크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노건 C&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이름이 옛날에는 큐브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정모 전 대표가 이 수사를 받을 때 이 윤 총경이 무마를 해주고 그 대가로 이 정 전 대표가 다른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수천만 원어치를 줬다 예.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코링크 그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가 2차 전지업체 WFM에 투자를 합니다. 예. 인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2014년에 WFM이 정 전 대표의 큐브스에 8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윤 총경은 뭐 아시는 대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한 1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던 인연이 있고 얼마 전에 그 사진도 뭐 공개가 됐었죠. 네. 예. 이런 것이 연결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윤 총경, 버닝썬, 그다음에 코링크, 큐브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유착 의혹 관계도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말이죠. 네.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부인 정경심 교수 오른쪽입니다. 오촌 조카 WFM, 우모 씨 WFM 전 대표, 큐브스 조금 전에 이영근 위원이 얘기한 큐브스가 네. 맨 아래 왼쪽에 나오고 있고요. 정모 씨 큐브스 전 대표가 윤모 총경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로 주식을 줬다는 건데 그게 바로 큐브스 주식이다. 네. 가수 승리 씨는 맨 왼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한 이런 의혹 관계들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지켜보도록 하고요.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될지 이 부분도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